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11월 13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제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6.5% 정도 상승하면서 또 강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대건설도 5% 가까이 반등을 했고요. 나머지도 다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49% 정도 상승하면서 크게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9,5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7,800억을 매도하면서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꾸준히 좀 상승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4,100포인트까지 넘어서면서 계속 고점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조정이 길어지는 것 같진 않고요. N자로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향후 움직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돌아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11월 초부터 해서 계속 빠져나가는 그림이었는데요. 이렇게 1조 가까이를 매수한 것이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다시 유입이 되었고 외국인 투자자가 유입이 되니 기관 투자자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8천억 가까이 금융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은 사실 이제 옵션 만기였습니다. 그래서 만기일에 가까운 이 수급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흐름이 좀 전환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흐름을 좀 더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1월에는 MSCI 리밸런싱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도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를 계속하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1.3% 정도 반등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900억 매도, 기관 투자자가 1000억 매수를 했고요. 마찬가지 좀 반대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계속 이제 고점을 유지해주는 모습이고요. 바이오 종목 위주로의 상승이 이어지면서 최근 코스닥 지수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이제 이틀 정도 매수를 해줬고요. 1000억 정도 매수했고 외국인 투자자는 일부 9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해외 증시는 다우 나스닥은 다우는 계속 이제 상승을 유지해주고 있고 나스닥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0.2% 정도. 그래서 기술 종목들이 좀 최근에 약세를 보이면서 AI에 대한 버블의 우려로 그 관련 종목들이 좀 조정을 크게 받으면서 떨어지고 있는데 마찬가지 크게 계속 연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정 수준에서 받쳐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큰 악재가 나왔을 때는 좀 크게 이렇게 쉬지 않고 떨어지는 느낌이었는데요. 지금은 확실히 그러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한 버블 이슈는 단기간으로 좀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니케이는 0.4% 올라가면서 상승 마무리되었고 상해종합도 0.7%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 만들었습니다. 원달러는 1465원, 5.9원, 그래서 3.6원 정도 하락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크게도 올라가면서 1470원을 돌파를 했었는데요. 다행히 고점을 찍고 이제 윗꼬리를 달면서 좀 눌러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에 대한 그런 이제 원화 하락 약세가 지금 달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환율에 모두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유로 환율이 어색하죠. 1,700원까지 올라가면서 이게 달러의 강세만의 문제는 아니더라. 뭔가 한국 원화 가치가 최근에 이제 금리가 상대국보다 좀 낮은 추세가 이어지면서 이러한 이 원화 약세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주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모두 다 지금 이 환율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이렇게 계속 이어졌을 때는 이 수입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원유와 천연가스. 그래서 향후 움직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확인했고요. 근데 오늘 환율이 이제 올라가다가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미국의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서명을 했고요. 이제 역대 최장 43일의 셧다운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오바마 케어금, 보조금 이견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제 대립을 세워왔는데요. 이번에 다행히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좋게 마무리가 되진 않았고요. 이제는 건강보험이라든지 그런 2차전에 대해서 또 예고를 하는 만큼 계속해서 부딪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 이 미국도 중간 선거가 있는 만큼 계속해서 이 상황을 악화시키지는 않을 텐데요. 일단은 셧다운이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으로는 가지는 않았고 이제는 미국이 다시 유동성 자금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AI에 대해서 다시금 공격적인 투자가 포커싱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AI 관련된 기업들이 버블 이슈가 아니라 이제는 성장에 대한 이슈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장 상황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는 11월 달에 중순에 진입을 했고요. 셧다운도 끝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제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11월 말쯤 해서 고용 지표, 물가 지표에 따라서 12월 초에 있을 미국의 기준 금리가 어떻게 될지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끝내고 나면 올해도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산타랠리가 있느냐 아니면 또 연말에 떨어지느냐 뭐 그런 문제가 되겠지만 확실히 이제 내년에는 유동성 자금이 많이 투입이 되면서 증시가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증권사들도 있고 그런 이제 분석가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넘어와서 오늘 테마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5,100원 상승해서 6.5% 정도 반등을 했고요. 83,5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바닥 라인 근처에서 또 지지를 하면서 오늘 양봉 하나 만들었고요. 좋은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거래량은 이전에 좀 크게 터질 때처럼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힘을 좀 받아가는 모습이고요. 1,500만 주 정도로 거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82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23만 주 매수하면서 오늘은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있었고요. 그동안 연일 매도하던 외국인 투자자도 두산에너빌리티에 다시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블에 대한 이슈가 끝나고 다시금 이제 주목을 받을 때는 이제 97,000원을 넘어서 더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네, 이제는 상승에 대한 시간을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현대건설도 두산에너빌리티보다 더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요. 빠르게 이제 반등을 위한 준비를 해 가는 것 같습니다. 5% 가까이 상승했고요. 3,200원 반등했습니다. 65,000원. 그래서 서서히 바닥 라인을 높여가는 추세이고요. 이제 한번 높였기 때문에 고점을 더 높이는 흐름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명분이 생긴다면 움직일 텐데요. 서서히 명분이 나올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3만 주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크게 매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7일까지 바짝 매도하던 수급들이 이제 멈춘 거고요. 네, 외국인 투자자도 매수로 다시 전환하는지 보면 될 것 같고, 다음은 기관 투자자,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현대건설도 조금 더 이제 상승 추세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한정기술이고요. 한정기술도 비슷한 바닥 라인에서 반등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좀 약했지만 확실히 이제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한미 팩트시트가 발표가 돼야 될 텐데요. 그 팩트시트에 핵 협정에 대한 합의 소식이 있다면 한정기술은 뭐 10% 정도 이상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바짝 또 힘을 붙여서 올라갈 거고요. 이전에 그러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주가가 좀 실망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그 팩트시트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추가적인 급등이 가능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4,000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52,000주 매도하면서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S&T 에너지는 41,950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0.6%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크게 반등 크게 못했고요. 바닥 라인 근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5일선 근처에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뭉쳐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이 하락 추세를 좀 꺾어야 됩니다. S&T 에너지도 고점 대비해서 워낙 많이 떨어졌고요. SMR 테마와 함께 엮이면서 좀 더 과하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제는 SMR에 대한 테마가 다시 반등을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S&T 에너지도 그 테마에 엮인 만큼 SMR에 대한 이슈가 부각될수록 강하게 올라갈 거다.
거래량은 좀 줄었고요.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BHI는 2.4% 정도 반등했고요. 42,900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장 후반에 반등을 시작했고요. 이렇게 이제 오늘 실적 발표도 좋게 나왔습니다. BHI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BHI 무난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그런 이 버블에 대한 이슈로 BHI도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그 올라간 것 대비해서는 떨어진 것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다시 올라간다면 네, 확실히 BHI 좋습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전체적인 흐름 괜찮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12만 주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5만 3천 주 매도하면서 수급적으로는 좋은 움직임은 아니었습니다. 만기 이후의 움직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성광밴드고요. 950원 반등해서 29,550원. 그래서 고를 한번 파고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하는 추세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락이 과도했지만 다시금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제 주가를 회복할지 좀 봐야 되고요.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마누가 프로젝트에 집중이 될 겁니다. 미국의 셧다운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이제 미래에 대한 성장의 이 이슈를 다시금 집중을 할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성광밴드도 그 중심에 있는 기업이고요. LNG 그 다음에 원전 관련된 관을 계속 생산하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36,000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최근 연일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도 13,000주 금융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태웅이고요. 태웅은 600원 정도 반등해서 2.3% 올랐습니다. 26,700원으로 마무리되었고요. 굉장히 크게 고를 팠습니다. 태웅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 대비해서도 많이 떨어졌고요. 한 40% 가까이 주가를 빼면서 상당히 크게 떨어뜨렸는데 그만큼 이제 빠르게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거래량 없이 밑에 받쳐주는 수급 없이 이렇게 쭉쭉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지금도 최저 거래량을 달성할 만큼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제 흐름을 좀 더 보도록 하고요. 혹시나 이제 힘이 좀 필요한 상황에서 이제 향후 SMR에 다시 주목을 받을 때 S&T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평선은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21선, 61선 모두 평행하게 떨어지고 있고요. 한번 이 V자로 올리는 그림을 만든다면 충분히 이 이평선들은 다시 턴어라운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 구간을 딛고 반등을 하는 추세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2,000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9,400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일 매수를 하고 있는데 향후 이제 지속적인 매수가 이어질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는 13% 정도, 14% 정도 반등을 했고요. 15,250원. 그래서 확실히 주가를 많이 떨어뜨리고 빠르게 반등을 시켰습니다. 거래량 터졌고요. 옵션 만기에 따른 움직임이었는지는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진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와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최대 실적이었기 때문에 올라왔고요. 지금 우진도 꾸준히 지금 위로 우상향을 하는 그림이다. 그래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면서 서서히 주가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6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10월 31일부터는 꾸준히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투신 투자자 위주로의 매수가 있었고요. 33,000주 매수를 했습니다. 보성파워텍은 은근 움직임이 없었고요. 비슷한 자리에서 계속 몇 주째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제 주가를 수렴시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대로 크게 올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크게 떨어지지 않고 고점 라인을 높여서 유지한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요. 2차적인 사이클이 오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좀 필요하고요. 보성파워텍도 주목을 받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투자 수급은 큰 의미가 없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도 이제 반등을 좀 했습니다. 2% 정도, 2.7% 정도, 4,200원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비슷한 자리에서 이 밴드를 형성하고
고점을 찌르는 이제 2번 정도의 힘이 있었는데요. 다시 그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명분이 나왔을 때 움직임이 나올 거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43만 주, 44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한 4일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이제 종목에 대한 흐름을 보았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리포트가 또 나왔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터빈 등 전방 수요 확대에 따른 턴어라운드 본격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12만 5천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는 11만 원을 넘어서 12만 5천 원까지 목표 가격이 나왔고요. 점점 목표 가격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주조 및 단조 소재부터 발전 기자재 완성까지 공장 내에서 모두 해결한 가능 업체다. 그러니까 턴키로 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장 내 이제 풀스피드 풀로드 성능 시험 시설을 보유해서 신규 소재 개발 또한 속도감 있게 추진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번에 가스터빈이 6기에서 8기 수준에서 2028년까지 12기까지 캐파를 증설 추진하고 있고, 요거는 415메가와트급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고 100메가와트급도 이제 중소형도 개발 중이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모델을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캐파도 늘어나고 대응할 수 있는 모델도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센터 향으로 이제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SMR 제작 기술을 이제 17개월에서 3개월까지 축소시키는 것을 개발 중이고요. 이런 것들이 향후 굉장히 큰 장점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연 20개를 생산할 수 있는 SMR 모듈 기지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납기를 축소시킴으로써 연 20기를 이제 5배 정도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100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리는 그림이 크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단기간에 기술이 개발되지는 않겠지만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시장을 장악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9년까지 미국이 AP1000 원전을 12개 이상 착공을 할 전망이라고 이렇게 소식이 나왔고요. 800억 달러 프로젝트에 한국 참여 기대가 된다. 지금 미국 행정부가 얼마 전에 대형 원전 프로젝트만 800억 달러 투자를 해서 아주 빠르게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게 이제 대형 원전 12개 이상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신증권에서 유틸리티 건설 산업 분석 리포트에서 2029년에 이전에 프로젝트 12개 이상이 착공이 기대되기 때문에 비중 확대를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웨스팅하우스의 대주주인 카메코와 브룩필드는 미국 상무부와 미국 및 글로벌 원전 인프라 재건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소 800억 달러의 프로젝트 투자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미국 정부는 참여 지분을 부여받으면서 175억 달러 초과 현금 배당의 20%를 배분받을 권리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관련된 이제 수익 배분까지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정부가 얘기를 끝낸 상황이고요. 이제는 그 관련된 미국 내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웨스팅하우스 AP1000 모델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0억 달러만 따지고 보면 이제 AP1000 8기로 이제 사업비가 추정된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페르미 에너지의 첨단 에너지 데이터 캠퍼스 4기, 4기가트가 제외에 있더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2개 합쳐서 4기에서 8기 합쳐서 12개까지 건설을 할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AP1000 한 개당 지금 100억 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00억 달러면 거의 14조죠. 그만큼 지금 15조 가까이네요, 이제. 미국의 AP1000 모델 건설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그만큼 이제 비용을 비싸게 잡았고요. 우리나라가 진출을 하더라도 큰 손해를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그런 프로젝트 협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합작사 설립을 통해서 만우가를 진행한다라는 그런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진행된 그런 내용이 발표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일본 간에 또 3,500억 달러 투자 협정이 체결이 되었고요. 한국이 이제 그런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또 제기되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인지를 해야 되고요. 마냥 이 재생에너지에만 집중을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산업적인 그런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부에서 있을 이 원자력 산업을 계속 경쟁력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외 수출도 중요하겠지만 국외 수출까지 험난한 길을 잘 돌파할 수 있도록 국내 생태계를 먼저 조성해 주는 것이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일본이 이렇게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투자를 하냐? 웨스팅하우스 AP1000 및 SMR 프로젝트 1,000억 달러, 그 다음에 GE 베로나 히타치의 이제 BWRX 300의 SMR 프로젝트의 1,000억 달러 등 원자력 프로젝트 투자와 일본 기업이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2,000억 달러가 이 미국 원전 사업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투자 금액보다 훨씬 크죠. 근데 이제 그 투자 금액을 과연 어떻게 만들 건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투자금을 단기간에 2,000억 달러를 댈 수 있을까? 이런 의문감이 있겠지만 일단 전체적인 그런 베팅 금액은 정해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첫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매년 200억 달러를 주는 한국과 이미 2,000억 달러를 주겠다라고 약속한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일본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AP1000에 대한 그런 공사 비용이라든지 규모 자체를 이제 이끌 수 있는 그런 공급망을 가진 국가는 한국뿐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본 기업이 들어가더라도 역할 비중이 그렇게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이고요.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허가가 개정될 경우에는 4세대 SMR 개발 및 운용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으로써 이런 부분들을 향후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K원자산업은 미국 AP1000 프로젝트와 APR1400, 4세대 SMR 등을 통해서 성장을 해 나갈 것이고, 이런 세 가지를 통해서 원자산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한미 팩트시트 발표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미국의 고위급 인사와 이제 우리나라 인사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장관이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과 약식 회담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팩트시트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팩트시트가 발표가 지연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또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핵잠 건조 또한 한미 조선업 협력의 연장선에 있다며 미국 내 건조를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핵 개정에 대해서도 좀 이제 이 팩트시트에서 빼자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그게 계속 이 이슈가 되면서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소식이 이번에 한미 팩트시트에도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연되는 데는 최대한 우리나라가 한미 핵 개정에 대한 그런 이 내용을 넣으려고 노력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가동을 위해서 전력을 많이 끌어다 써야 되는데 이미 이제 전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25년간 전력 생산이 11%밖에 증가하지 못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 9배 가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엄청나게 이 늘어나는 속도가 다르고요. 미국도 전력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언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이제 미국도 그 전력에 대한 커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무지막지하게 큰 비용을 투자하게 되고요. 미국 정부도 투자를 하고 미국 정부도 같이 투자를 함으로써 미국의 그런
AI 데이터 센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 인프라를 깔아주게 될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미 이 완공되고도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도 꽤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미 이제 필요한 전력 공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칩이 이제 많이 깔리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우려하던 사항이 벌써 나오고 있죠. 하이닉스 최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최대 실적을 통해서 쏟아낸 이 많은 GPU를 과연 어디다 설치하고 어디다 이제 그 전력을 확보해서 운영할 건가. 이미 깔리긴 했지만 제때 전력을 공급받지 못한 채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도 이렇게 보여지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투자를 먼저 했고 발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AI에 대해서 기술이 가장 좋은 미국조차도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도 이 전력에 대한 이 투자 설비를 늘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설비를 건설하는 데만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30-40%대로 매년 AI 인프라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 전력 시장이 철저히 지금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나서기 시작했죠. 그래서 향후 이제 미국 행정부도 이런 부분들을 가스와 뭐 석탄 이런 거 다 활용해서 늘리겠다라고 보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AI 강국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전력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신규 원전에 대한 계획도 계획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수요가 4배 가까이 이제 폭증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도 오늘 원전에 대한 실용주의로서 이제 고리 2호기가 심사가 되었죠. 그래서 수명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리 2호기가 이번에 2033년까지 수명 연장이 되었고요. 운영 허가가 되었습니다. 2026년에 이렇게 가동이 시작되고요. 이제 고리 3, 4호기도 그 수명 연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대로 심사가 진행되면 2007년부터 2029년까지 가동 중단 예정인 한울 1, 2호기와 월성 3, 4호기가 이제 재가동 허가가 날 수 있고요. 차곡차곡 이제 이렇게 수명 연장을 할 수 있는 원전들이 진행이 된다면 향후 이제 전력에 대한 공백도 좀 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수명 연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규 원전이 건설하는데 10년 정도 걸린다고 했을 때 제때 건설하지 못했을 때 향후 이제 10년 뒤에 다시 다가올 설계 수명 연장을 하고도 이제 수명 다하는 원전들이 또 생기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동 중단이 될 때를 우리가 예상을 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재생에너지를 그것으로 막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전력에 대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기저에너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도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석탄 에너지를 지금 늘리려고 하는 거고 중국조차도 아직도 50% 가까이는 석탄 에너지로 그 전력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고려가 돼야 되고요. 원전 수명 연장에 넘어서 이제 신규 건설도 차곡차곡 이제 미래를 위해서 준비가 되어야 한다. 만약에라도 원전 대신에 우리가 기저 에너지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에너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전 대신에. 근데 지금은 그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 대안은 사실 원래 석탄 에너지였습니다. 근데 탈탄소 때문에 활용이 불가능하고요. LNG가 이제 차세대 대안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LNG는 연료에 대한 가격에 굉장히 이 경제성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 LNG에 대한 연료 자체도 사실 우리가 대량으로 수입을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뭔가 안보적인 측면, 기저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로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천연가스에 대한 이 생산 단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적극 활용하면 경제적이겠지만 지금 전량 수입을 하고 있고 이 연료에 대한 가격, 특히 달러로 수입하기 때문에 지금은 연료 가격도 높아지고 달러 가격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중고죠. 그래서 상당히 비싸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저에너지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원전밖에 없는데요.
향후 이제 수소 에너지가 있겠지만 아직은 그 수소 에너지의 역할이 조금 비중이 낮습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가 향후 이제 그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이제 비용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용량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되고요. 무조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기저에너지원으로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원전이라고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석유 산업 투자를 넘을 만큼 이제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만 국제에너지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5,800억 달러가 지금 투자가 되었고요. 신규 석유 공급보다 400억 달러가 더 많이 투자가 되었다. 이제는 석유보다 더 중요한 게 이 AI의 인프라 투자가 되었고요. AI 인프라를 이제 석유, 석탄, 이제 탈석탄, 탈석유 이렇게 해서 전기 에너지로 다 전환을 해버리죠. 그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들을 대폭으로 늘려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IEA도 전기 수요 급증에 원자력 에너지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2035년까지 전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이 3분의 1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내일 금요일 마지막 시장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